여러분,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정말 실화입니다. 맥스, 안 돼. 제발 그만해. 수진의 비명이 세월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리트리버 맥스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1년 동안 완전히 풀이 죽어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다니. 누나, 저게 완전히 미쳤어.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시아버지 사망 일주기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맥스의 눈에는 뭔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이것을 파내야 한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맥스야, 제발. 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지 무덤을 이렇게 파헤치는 맥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맥스가 낮게 신음하며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15년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맥스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맥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맥스가 판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설마. 그 순간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맥스는 여전히 구멍을 향해 깽깽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 작은 몸짓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맥스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거구나. 수진이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맥스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시아버지 무덤 밑에 숨겨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맥스가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맥스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남편 태주는 병원 유리창 너머로 나당 한 구석에 웅크린 맥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시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리트리버였지만 지금의 맥스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맥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저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형,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시동생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동물병원을 운영한 지 15년, 수많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자신에게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겠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맥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시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맥스야, 밥 먹어야지. 수진이 무릎을 꿇고 맥스 앞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맥스는 수진을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한 눈빛이 수진의 가슴을 후볐어요. 수진은 지난 1년 동안 맥스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맥스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4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수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민준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자신에게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와 맥스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맥스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시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어요. 밤늦게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맥스는 시아버지 방 앞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맥스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맥스는 특별한 아이야. 시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맥스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병원에서 혼자 맥스의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년 동안 기록한 모든 관찰 일지와 검사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활동량 저하, 사회성 결여, 수면 패턴 이상, 간헐적 울음. 모든 증상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의 경우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맥스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맥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수진이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문득 시아버지가 맥스를 처음 데려오던 날이 생각났어요. 수진아, 이 녀석을 잘 부탁한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맥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신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수진은 마당으로 나가 맥스 옆에 앉았습니다. 맥스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허공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맥스야, 아버님이 그리워.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맥스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맥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는 등뼈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나도 그리워. 정말 많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맥스가 처음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맥스야? 하지만 맥스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작 맥스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시아버지가 맥스는 특별한 개라고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맥스에게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맥스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수의사로서의 접근 방법을 바꿔야겠다고요. 과학적 진단보다는 맥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앞두고 남편 태준이 제안했어요. 여보, 맥스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아버님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그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묘가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줄은요. 맥스야, 차에 타자. 수진이 맥스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맥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가는 날이었어요. 어? 맥스가 반응하니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맥스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왔습니다. 어머, 맥스가 나오니 시동생 민준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맥스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1년 동안 나당 한 구석에서 멍하니 있기만 하던 녀석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니. 아버님이 보고 싶은가 보니 수진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맥스는 평소와 달리 수진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한번 데려가자. 아버님도 맥스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시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50분 정도 걸렸어요. 맥스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맥스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태준이 백미러로 맥스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맥스의 눈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 속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도 섞여 있었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맥스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러지?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 변화에 민감한 수진이었지만 맥스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세월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하고 맥스는 자유롭게 풀어놨죠. 맥스야, 아버님한테 인사해야지. 민준이 맥스를 보며 말하자 맥스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이고, 우리 맥스. 아버님을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맥스가 시아버지 무덤 앞에서
얌전히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거든요. 마치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태주는 꽃을 정리하고 민주는 잔디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수진이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맥스도 데려왔어요. 1년 동안 아버님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마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맥스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맥스야, 뭐 하는 거야? 수진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맥스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찰칵, 찰칵, 찰칵. 맥스, 그만해. 민준이 뛰어가서 맥스를 말렸지만 맥스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맥스의 발톱은 땅을 긁는 소리를 냈어요. 왜 저러는 거야? 태준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맥스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맥스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왔고 온몸에 땀이 베어 털이 젖어 있었습니다. 맥스야, 안 돼. 수진이 맥스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맥스는 수진의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형, 이상해. 맥스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민준이 맞았어요.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맥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맥스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어요. 발톱이 상해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맥스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진과 민준이 함께 달려들어서 맥스를 억지로 끌어안았어요. 맥스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맥스야, 진정해. 수진이 맥스를 꽉 안으며 달랬어요. 하지만 맥스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맥스가 파던 자리를 들여다보니 조금 들어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수진이 무덤을 바라보며 나를 잊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맥스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맥스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차창에 발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맥스야, 왜 그러는 거야? 수진이 맥스에게 물어봤지만 맥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눈에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맥스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저 소리가 뭐야? 이웃집에서도 나와서 볼 정도였어요. 맥스의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강렬한 울음이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맥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맥스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맥스 행동 봤지?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어제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그 말에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 맞아요. 전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심장마비라고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 연세도 많으셨고 큰 병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갑작스럽긴 했어. 그래,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혹시 맥스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걘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걘들이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맥스의 행동은 그런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 보고 싶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누나,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맥스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파묘까지 하는 건 너무 큰일 아닌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를 다시 생각해봐.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맥스야. 맥스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아버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데.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그럼 정말 파묘를 해야 한다는 거야? 맥스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찝찝하게 살아갈 거라고. 차라리 한번 확인해 보자. 별일 없으면 다시 잘 묻어두면 되지. 민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게 아버님을 위한 일인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맥스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맥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맥스는 특별한 개니까 정말 파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장례업체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세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를 다시 파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맥스의 그 필사적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태준, 그리고 민준이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장례 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삽과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묘 신청하신 김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떠 날 때마다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무덤일까? 수진아, 괜찮아? 태준이 창백해진 수진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민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장례 업체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이건 뭐지?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장례업체 직원들은 시아버지 관 위치보다 조금 옆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뭐가 나왔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맥스가 맞았던 걸까요?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수진은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었어요.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시아버님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이에요. 수진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 맥스가 알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1년 동안 맥스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올렸어요. 유골함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니요. 박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지혜?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1999년생이니요. 젊은 분이에요. 민준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6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아버님 무덤 옆에? 직원이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이상하니요. 보통은 화장일자나 화장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니요. 혹시 언제 묻힌 건지 알 수 있나요? 흙의 상태로 봐서는 글쎄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그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는 말이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수진은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김수진 씨죠?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유골함도 증거물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혜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누구일까요? 26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시아버님 무덤 옆에 묻힐 리는 없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맥스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신기하게도 맥스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맥스야, 너 알고 있었구나. 수진이 맥스를 안으며 말했어요. 맥스는 수진의 얼굴을 핥아 주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이요. 맥스가 정말 똑똑하니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태준도 맥스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맥스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밥도 잘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해서 짐작되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저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시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정미숙. 정미숙은 마지막까지 시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에요. 시아버지 간병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에겐 정말 고마운 분이자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정미숙에게 뭔가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미숙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 정미숙 이모 연락처 있지? 응, 있어. 왜? 혹시 정미숙 이모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셨잖아.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즉시 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미숙 이모. 잘 지내시죠? 아, 수진 씨. 오랜만이니요. 어쩐 일이세요? 정미숙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정미숙 이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정미숙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뭔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와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급한 건 아니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그럼 조만간 갈게요. 며칠 후 정미숙이 저희 집을 찾았어요. 수진 씨, 저 왔어요. 수진이 일어나서 마중 나가려는데 맥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대문을 열고 정미숙이 들어왔고 맥스와 정미숙은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이 확 굳어진 거예요. 어머, 맥스야.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맥스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미숙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맥스야, 왜 그래? 수진이 놀라서 맥스를 말렸어요. 평소 온순한 맥스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이모. 맥스가 오늘 왜 이러는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미숙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미숙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모.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맥스는 계속 정미숙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정미숙이 물었어요. 수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맥스가 아버님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미숙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밝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묘요? 니. 맥스가 자꾸 무덤을 파려고 해서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박지혜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숙이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이모. 수진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미숙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정미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니.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수진이 정미숙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정미숙은 계속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모, 침착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던 태준과 민준도 놀란 표정으로 정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뭐라고요? 박지혜, 제가 묻었어요. 정미숙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이모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걸 알아요. 괜찮으니까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정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지혜는 제 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미숙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8살 때 첫 수술, 13살 때 두 번째 수술, 고등학교 3학년 때 세 번째 수술. 지혜의 어린 시절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의사로서 아픈 동물들을 많이 봤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혜 아버지는 지혜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정미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가며 지혜의 병원비를 댔어요. 그럼에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우리 시아버님 간병하실 때도 그때도 지혜는 병원에 있었어요. 지혜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정미숙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지혜는 의대에 지망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라고. 그런데 정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지혜가 쓰러진 겁니다. 어머, 태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희 딸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라고 정미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 선납을 요구했어요.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8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8천만 원.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저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상당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정미숙의 손을 보니 정말로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수술은 20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요. 정미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수술 결과는 어떠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숙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딸의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정미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달 병원비는 350만 원씩 나갔고 사채이자도 매달 30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 간병일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새벽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간병일,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그래도 돈이 모자랐어요. 정미숙의 얘기를 들으며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시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다니.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그때 소개받은 게 아버님 간병일이었어요. 24시간 간병이고 아버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그때 시아버님이 이모를 도와주셨죠.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알고 매달 25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정미숙이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지혜까지 걱정해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미숙 씨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옆에 모시고 싶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라고.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지혜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지혜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정미숙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가장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빈소도 없이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요. 지혜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라고. 정미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어봤어요.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안당 비용을 물어보니 최소 400만 원이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정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집 월세도 밀렸어요. 집마저 나가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아버님 말씀이 생각나신 거군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같은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연락하기에도 염치 없고요. 정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안이 없었어요. 지혜의 유골함을 들고 길바닥에 앉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저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지혜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손전등 하나만 들고 올라갔어요. 수지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지혜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아버님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묻고 다시 흙을 덮었어요. 이모, 지혜야,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 꼭 좋은 곳에 옮겨줄게.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혜는 아버님 옆에 묻게 된 것입니다. 정미숙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민주는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미숙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민준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맥스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정미숙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정미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맥스야. 맥스는 정미숙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이모.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혜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민준이 덧붙였어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시아버님 무덤 옆에 지혜를 둬요. 그럼 지혜도 외롭지 않을 거고 아버님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정미숙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모두 울었어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혜를 시아버님 곁에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떨까요? 며칠 후 수진이 가족 회의에서 말을 꺼냈어요. 정미숙의 진실을 들은 후 저희 가족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지혜도 제대로 된 안식처가 필요해. 민준도 동의했어요. 정미숙 이모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정식으로 지혜를 모시는 날을 정해서. 그래서 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지혜를 시아버님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정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지혜를 시아버님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정미숙은 일찍부터 오셨어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정미숙이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1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맥스도 그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맥스야, 오늘 지혜 언니를 제대로 모셔드리는 거야. 수진이 맥스에게 말하자 맥스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1년 만에 찾은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맥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맥스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 맥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맥스는 특별한 개니까. 수진이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정미숙은 한참을 시아버님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정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도 무덤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미숙 이모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지혜도 저희 딸로 여기고 잘 돌볼게요. 지혜의 무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정미숙은 작은 삽을 들고 계셨고 저희도 각자 도구를 준비했어요. 시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땅을 팠어요. 40분 정도 지나자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완성됐어요. 1년 전 정미숙이 혼자서 파던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정미숙이 유골함을 시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저희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시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봉분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정미숙은 새로 만든 지혜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놓으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지혜에게 드리는 마음 깊은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숙은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맥스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1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해결되어서인지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맥스야, 이제 마음 편하지? 수진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맥스는 수진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시아버님 일기장을 찾았는데 이모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정미숙이 오셨어요. 수진이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시아버님이 직접 쓰신 일기예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정미숙에 대한 감사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정미숙이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정미숙을 가족처럼 아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일기에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미숙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다. 내 재산이라도 넘겨준다면 좋으련만. 그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말할 수가 없다. 고민이 많은 밤이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모,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아버님 뜻을 이을게요. 아버님이 이모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까지. 이모, 이것도 시아버님 뜻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시아버님 유언이에요. 태준이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모, 거절하시면 오히려 아버님이 서운해하실 거예요. 이모는 정말 저희보다도 아버님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이모 때문에 저희도 든든했고요. 그리고 시아버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모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런 이모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가 도와야죠. 결국 정미숙은 저희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 받기로 하셨어요. 물론 재산의 일부였지만 정미숙이 앞으로 숨통이 트일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모, 그렇게 고마우면 열심히 사셔서 저희한테 다 돌려주세요. 정미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미숙은 시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으신 후 사채 빚도 모두 갚으시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정미숙의 표정이었어요. 이제서야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정미숙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이모, 혹시 맥스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맥스요? 정미숙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맥스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모도 혼자 계시고 맥스도 이모를 정말 좋아하고 이모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미숙은 맥스를 바라보셨어요. 맥스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정미숙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맥스야, 이모랑 같이 살래? 정미숙이 맥스에게 물어보셨어요.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정미숙의 손을 핥아 주었어요. 마치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봐요. 맥스가 좋다고 하니요. 네, 좋아요. 저도 맥스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맥스는 정미숙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맥스가 떠나는 날, 저희는 모두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맥스야, 이모 잘 모셔드려. 수진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맥스는 수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작게 짖었어요. 알겠다는 듯이요. 자주 보러 올게, 맥스야. 민준도 맥스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진 씨, 태준 씨,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니요. 그날 이후 정미숙과 맥스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정미숙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 맥스야, 산책하자. 정미숙이 말씀하시면 맥스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어요. 맥스가 정말 건강해졌니요. 수진이 말했어요. 맥스의 털도 윤기가 흐르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맥스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맥스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맥스야, 이모가 좋아? 태준이 맥스에게 물어봤어요.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정미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정미숙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미숙은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셨고, 맥스는 정미숙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주기 성묘 전날 밤 저희는 모두 정미숙 집에 모였어요. 내일이 시아버님 이주기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니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미숙이 맥스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맥스는 정미숙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맥스야,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정미숙이 맥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맥스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시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정미숙과 맥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어요. 세월의 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니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언제? 민준도 신기해했어요.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없었는데요. 자연적으로 피어난 것 같니요. 정말 예쁘니요. 마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미숙도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맥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맥스가 인사하는 것 같니? 태준이 말했어요. 맥스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 맥스가 인사드려요. 정미숙이 말씀하셨어요. 맥스야,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맥스는 한 번 더 짧게 짖었어요. 정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무덤 위에 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희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니요. 아버님, 지혜야.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맥스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좋은 성묘였니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저희도요. 맥스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맥스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일어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정미숙과 지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맥스가 있었어요.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맥스야, 고마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